18세기 퀘니이스베르크 마을 사람들은 시계보다 한 노인을 더 믿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지금이 정확히 3시 30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부들은 그를 보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으며 아이들은 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떤 시계보다 정확했고, 그의 루틴은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았고 화려한 사교계와도 거리가 멀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죠. 퀘니이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80년을 살다가 같은 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우주보다 넓었습니다. 좁은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질문과 씨름했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150cm의 작은 체구,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나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채 평생 병약했던 몸, 의사들조차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예언했던 소녀는 어떻게 80년을 살아냈을까요? 가난한 마구 제작자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넘게 무명의 시간 강사로 전전하며 도서관 사서 자리마저 떨어졌던 남자가 어떻게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57살이 되어서야 첫 번째 주요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가장 친한 친구마저 읽다가 포기했지만 결국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사상적 혁명이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도 80년을 버텨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규칙과 루틴에 강박적으로 집착했지만 정작 그가 평생 이야기한 건 인간의 자유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지만 매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3시간씩 식사하며 수다를 떨었고, 식탁에서는 절대 철학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고향 밖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지만 누구보다 세계 정세에 밝았고, 프랑스 혁명 소식에 평생 지켜온 산책 시간마저 어겨버렸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방구석에서 우주를 사유했던 이 모순 덩어리 같은 남자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1724년 4월 22일) 퀘니이스베르크의 가난한 마구 제작자의 집에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기에 연약한 아기의 생존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함께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몸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선천적 기형 때문에 호흡이 불편했고, 체구는 또래보다 훨씬 작았으며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경건주의 신자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교회를 믿지 않았고, 대신 개인의 내면적 신앙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으며, 약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칸트를 데리고 자주 산책을 나갔는데 들판의 꽃과 하늘의 구름을 보여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습니다. 칸트는 훗날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최초의 도덕적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열어주었으며 내 영혼을 깨우고 넓혀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는 과묵하고 성실한 장인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고 새벽부터 밤까지 마구를 만들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그 덕분에 칸트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아버지에게서 성실함과 근면함을 배웠고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해내는 장인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은 훗날 칸트의 도덕 철학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칸트는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을 차고 나무에 오를 때 그는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고립을 의미했고 고립은 그를 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다니는 동안 칸트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고 그렇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지켜야만 이 연약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1732년 8살의 칸트는 경건주의 학교인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라틴어와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공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규율은 가혹했고 자유는 거의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체벌이 뒤따랐습니다. 칸트는 훗날 이 학창 시절을 노예 상태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고전을 읽는 법을 배웠고 사유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역설적이게도 규율 속에서 자유를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약골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통제는 평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박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규칙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강했고 그 정신은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740년 9월 16살의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마구 제작자의 아들이 대학에 간다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학비를 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칸트는 장학금에 의지해야 했고 남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그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라는 주변의 기대와 달리 칸트는 수학과 물리학, 철학에 빠져들었고 뉴턴의 자연 철학을 탐독하며 우주의 원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746년 21살의 칸트는 대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누나들이 있었지만 장남으로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철학을 연구하고 싶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결국 칸트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자녀들에게 라틴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가정교사 생활은 9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퀘니히스베르크 근교의 여러 저택을 돌아다니며 칸트는 귀족 사회를 관찰했고 그들의 허영과 위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양과 예절도 배웠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과 같아질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은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칸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철학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고 글을 쓰고 싶었지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평범한 가정교사로 인생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755년 31살이 되어서야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저서를 출판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식 교수직이 아니었습니다. 사강사라는 지위였는데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위치였습니다. 학생이 많이 오면 먹고 살 수 있었고 학생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칸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었고 그 사이에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지리학, 윤리학, 인간학까지 닥치는 대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 애썼고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유머를 섞어가며 이야기했으며 때로는 최신 유럽 정세나 여행 이야기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싶었고 세상에 던질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그 시간을 계속 미뤄야 했습니다. 1765년 41살의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 도서관 사서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책에 둘러싸인 환경, 그리고 연구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41살의 시간 강사는 도서관에서조차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정식 교수직에도 지원했지만 역시 떨어졌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그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했고 칸트는 여전히 불안정한 사강사로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칸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재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혼자 사유했으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토론했습니다. 그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 파고들었으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30년의 무명생활,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장인의 시간이었고 폭발이 아니라 축적의 과정이었습니다. (1770년) 46살의 칸트는 마침내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얻은 자리였지만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의 평범한 논리학 및 형이상학 교수일 뿐이었고 유럽 철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제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학생 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철학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771년부터 1780년까지 칸트는 거의 침묵했습니다. 강의는 계속했지만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대중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포기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서재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고 수백 권의 책을 다시 읽었으며 수천 장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철학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781년 5월 57살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문장은 복잡했고 개념은 난해했으며 구조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칸트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판사는 책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했고 서평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책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지의 철학자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충격에 빠졌으며 결국 열광했습니다. 칸트는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세계일 뿐이다. 이건 단순한 회의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었고 철학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칸트는
코페르니쿠스를 언급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 천문학을 혁명적으로 바꿨듯이 칸트는 인간의 정신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밝혀 철학을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철학자들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구성한다는 이 전복적인 발상은 유럽 지성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784년 칸트는 후속작인 실천 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덕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칸트는 답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즉,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행동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고 행복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1790년 칸트는 판단력 비판으로 자신의 비판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66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칸트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결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명의 시간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편지가 날아왔고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퀘니히스베르크로 몰려들었으며 철학자들은 칸트를 인용하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57살에 시작된 전설, 그건 늦은 게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은 낭비가 아니라 숙성이었고 무명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칸트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위대함은 빠르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오래 준비한 끝에 폭발한다는 것을 말이죠. 칸트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하인 람페가 방문을 두드리면 칸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고 몸이 아파도 시간을 지켰으며 겨울이든 여름이든 같은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세수를 하고 실내복 차림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연기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강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가르칠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으며 필요한 책들을 펼쳐놓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7시가 되면 대학으로 향했고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칸트의 강의는 따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철학 개념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고 유머를 섞어가며 학생들을 웃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최신 뉴스나 여행기를 인용하며 흥미를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칸트는 교실 안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는 집필 시간이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칸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문장을 새겨 넣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재며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칸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도 친구도 편지를 가져온 우체부조차 기다려야 했습니다. 칸트는 이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고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남기는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오후 1시, 칸트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칸트는 하루 한 끼만 먹었지만 그 한 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항상 서너 명의 친구를 초대했고 식탁은 음식과 대화로 가득 찼으며 식사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칸트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철학 이야기를 하지 마라. 대신 정치,
문학, 과학, 여행, 심지어 가십까지 모든 주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칸트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농담을 던지며 친구들을 즐겁게 했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오후 3시 30분 칸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언제나 같은 코트를 입고 같은 지팡이를 들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보리수 가로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산책 중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면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 람페가 우산을 들고 뒤따라왔고 칸트는 묵묵히 걸었으며 빗소리 속에서도 사색을 이어갔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읽었고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정확히 7시간을 잤습니다. 칸트는 수면을 과학처럼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너무 적게 자면 사유할 에너지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7시간을 철칙으로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가? 칸트는 답했습니다. 규칙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 덕분에 칸트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80년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규칙은 감옥이 아니라 보호막이었고 루틴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었습니다. 칸트는 역설을 살았습니다. 가장 엄격한 규칙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유를 했고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넓은 세계를 그렸으며 가장 단조로운 삶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하루는 기계적이었지만 그 기계는 자유를 생산하는 엔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칸트를 오해했습니다. 규칙에 집착하는 냉철한 철학자, 감정 없이 이성으로만 사는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식탁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웃음이 넘쳤고 농담이 오갔으며 따뜻한 우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고독한 철학자가 아니라 사교적인 미식가였고 침묵하는 은둔자가 아니라 수다를 즐기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칸트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건너뛰었고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모든 에너지를 점심 식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식탁에는 요리가 가득 차려졌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칸트는 절대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최소 3명, 많을 때는 5명의 친구를 초대했고 식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그 시간 동안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명단은 다채로웠습니다. 대학 동료 교수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으며 군인도 있었고 여행가도 있었습니다. 칸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자들끼리만 모이면 지루해진다고 생각했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즐겼습니다. 상인에게서는 시장 이야기를 들었고 군인에게서는 전쟁 이야기를 들었으며 여행가에게서는 먼 나라의 풍습을 들었습니다.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식탁에 앉아서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식탁에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철학 이야기는 절대 금지. 칸트는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같은 무거운 주제를 식사 시간에 꺼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대신 정치, 문학, 과학, 예술, 심지어 마을의 소문까지 모든 주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칸트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지만 독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농담을 던졌으며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재치 있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칸트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대화를 사랑했습니다. 음식에 대해 까다로웠고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으며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요리를 특히 좋아했고 치즈와 빵을 즐겼으며 와인도 적당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과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졸음이 와서 사유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멈췄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이었지만 동시에 계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칸트는 종종 커피를 직접 내렸습니다. 손수 원두를 갈고 물의 온도를 확인하며 정성껏 한 잔 한 잔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들은 칸트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칸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칸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철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교수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사유가 아니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하시나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칸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네. 사람은 함께 먹어야 음식이 제대로 내려간다네. 그건 농담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칸트는 고독을 견딜 줄 알았지만 고독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유는 혼자 해야 하지만 삶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딱딱한 철학자? 천만에요. 칸트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이었지만 따뜻했고 엄격했지만 유쾌했으며 이성적이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칸트는 책 속의 칸트와 달랐고 그 차이야말로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칸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많았고 식탁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그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사랑을 몰랐을까? 아니면 사랑할 능력이 없었을까? 하지만 칸트는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랑 앞에서 너무 많이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칸트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중반, 가정교사로 일하던 시절 만난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양 있었고 지적이었으며 칸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겼습니다. 칸트는 그녀에게 끌렸고 청혼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멈칫했습니다. 가정교사의 불안정한 수입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먹여 살릴까? 책 살 돈도 부족한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칸트는 계산했고 고민했으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칸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40대 초반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망인이었습니다. 나이도 적당했고 성격도 온화했으며 칸트를 존경했습니다. 칸트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교수가 된 뒤였기 때문에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가정을 꾸릴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루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서재에서 혼자 사유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아닐까? 칸트는 또다시 결정을 미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지쳤고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칸트는 또 한 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때문이 아니라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는 여자가 필요했고 능력이 생겼을 때는 여자가 필요 없어졌다.
자조적인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칸트는 사랑 대신 평온함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보다 혼자만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사유의 고요함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철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고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견딜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견뎌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칸트는 답했습니다. 쓸쓸함은 견딜 수 있지만 자유를 잃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타인의 법칙에 맞춰 사는 일이었고, 칸트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후회했을까요?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시렸을까요? 칸트는 그런 감정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유, 혼자 식사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매일 산책길에서 사람들을 관찰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주의자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예측하려 했던 사람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것, 즉 사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생 머물렀습니다. 혼자였지만 쓸쓸하지 않으려 애썼고, 외로웠지만 자유롭다고 믿었으며 빈자리를 인정하면서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1788년, 칸트는 64살이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으로 인식의 한계를 밝혔고, 이제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이 출판되었고, 그 안에는 칸트가 평생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고, 규칙 없이 사는 게 자유라고 믿었으며, 욕망을 따르는 게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본능이다. 동물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나면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칸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충동에 끌려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자율에서 나옵니다. 자율이란 스스로에게 법을 세우고 그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의 본질이라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법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약속은 의미를 잃으며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틀렸습니다.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이건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칸트는 선한 결과를 위해 나쁜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와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친구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칸트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현실을 모른다. 인간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편리함을 위해 원칙을 굽히는 순간 인간은 동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고 사람들이 때로 욕망에 무릎 꿇는다는 걸 이해했으며 완벽한 도덕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삶으로 이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 세운 규칙이었기에 지켰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건 힘들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기에 계속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사는 건 외로웠지만 자유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법을 세웠고 그 법을 평생 지켰으며 그렇게 자율의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리는 중년에게 욕망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고 싶지만 품위를 잃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네가 세운 법칙을 네가 지킬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진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었고 격려가 아니라 촉구였으며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1790년대) 칸트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종교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에서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의식이나 기적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이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가였습니다. 이 주장은 프로이센 왕실을 자극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대왕과 달리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고 종교적 회의론을 탄압하려 했으며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칸트의 책은 왕의 눈에 거슬렸고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1794년 10월 칸트는 왕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교부 장관이 보낸 경고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최근 저술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고 있으며 국가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 즉시 이러한 활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종교에 관한 글을 쓰지 말 것을 명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쾌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검열이었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칸트는 70살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몸도 약했으며 왕과 싸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순응하십시오. 더 이상 종교에 대해 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쌓은 명성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칸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순응하면 안전하지만 신념을 포기해야 했고 저항하면 신념을 지킬 수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영리한 타협안을 찾아냈습니다. 왕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폐하에 가장 충실한 신하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해 공개적으로 강의하거나 저술하는 일을 일체 삼가겠습니다. 언뜻 보면 굴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한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폐하에 가장 충실한 신하로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왕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칸트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고 강의에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으며 공개적으로 왕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각했고 메모를 남겼으며 언젠가 다시 쓸 날을 기다렸습니다. 1797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칸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유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칸트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사적 영역에서는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피했고 신념을 지키면서도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은 칸트에게 물었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선생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칸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네. 나는 정확히 약속한 대로 했네.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쓰지 않았으니까. 친구들은 웃었고 칸트도 웃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그게 바로 칸트가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늙은 철학자는 조용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지만 굴복하지도 않았고 순교하지 않았지만 신념을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권력에 맞서 싸우지 않았지만 권력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칸트는 증명했습니다. 용기란 반드시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버티는 것이고 저항이란 반드시 정면 충돌이 아니라 때로는 영리하게 살아남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보여줬습니다. 펜은 때로 칼을 피할 줄도 알아야 하고 전투는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칸트는 평생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해봐야 고향에서 50km 떨어진 곳이 전부였고 바다를 본 적도 없었으며 산을 넘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권했습니다. 파리를 가보십시오. 런던을 가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직접 보십시오. 하지만 칸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은 책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세계 정세에 밝았고 유럽의 정치를 예리하게 분석했으며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신문이었습니다. 칸트는 매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신문, 영국 신문, 독일 여러 도시의 신문들을 구독했고 아침이면 가장 먼저 신문을 펼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시간에는 최신 뉴스를 화제로 삼았고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토론했으며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신의 철학과 연결시켰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7월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고 왕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파리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식이 퀘니히스베르크에 도착했을 때 칸트는 흥분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철학자가 눈을 빛냈고 신문을 손에 쥔 채 서재를 오갔으며 친구들에게 이 혁명의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거부했고 인간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며 자유와 평등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명의 폭력성을 우려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사람들, 거리에서 벌어지는 학살, 복수와 증오로 번져가는 혁명의 어두운 면을 보며
칸트는 슬퍼했습니다. 자유는 옳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칸트는 혁명 소식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평생 지켜온 산책 시간을 어겼습니다. 오후 3시 30분 마을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봤지만 회색 코트의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칸트 선생님이 아프신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칸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루틴을 깬 건 단 몇 번뿐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혁명 소식을 읽던 날이었습니다. 칸트는 루소의 책을 좋아했습니다. 사회계약론과 에밀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함과 사회의 부패에 대한 루소의 통찰에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칸트는 루소의 책을 읽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또다시 산책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고 친구들은 칸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산책도 잊으셨습니까? 칸트는 답했습니다. 루소가 나를 바로잡아 주었네. 나는 학문을 경멸하고 있었는데 루소가 나를 인간으로 돌아오게 해주었네. 칸트는 몸은 방 안에 있었지만 정신은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퀘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각은 국경을 넘었고 그의 철학은 시대를 넘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대륙을 넘었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평화를 논할 수 있었으며 혁명 현장에 없었어도 자유를 옹호할 수 있었습니다. 1795년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공화정을 채택해야 하고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며 상비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이었지만 칸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방구석의 혁명가 칸트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사상으로 싸웠고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펜으로 혁명을 지지했으며 세상을 여행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생각을 남겼습니다. 몸은 퀘니스베르크에 하지만 정신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1800년 칸트는 76살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억력은 흐릿해졌으며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루틴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으며 서재에서 글을 쓰다가 문장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노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칸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40년 넘게 함께한 하인 람페가 있었습니다. 람페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칸트를 깨웠고 식사를 준비했으며 산책할 때 우산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칸트가 강의를 나갈 때 옷을 챙겨주었고 손님이 올 때 음식을 차렸으며 밤이면 서재에 촛불을 꺼주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람페는 칸트의 그림자처럼 함께했고 칸트는 람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람페도 늙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부지런하지 못했고 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점점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술 한 잔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마셨고 점점 많이 마셨으며 결국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술에 취한 채 칸트에게 버릇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참았습니다. 람페를 꾸짖지 않았고 다른 하인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조용히 견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람페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술주정을 부렸고 돈을 훔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칸트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람페를 내보내십시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하지만 칸트는 망설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내칠 수 있을까? 그가 없으면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 1802년 칸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람페는 이제 하인이 아니라 짐이 되었고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으며 칸트의 마지막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칸트는 람페를 내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함께했지만 끝은 냉정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감사의 말도 없었으며 그저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람페가 떠난 뒤 칸트는 서재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람페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잊혀져야 한다. 칸트는 스스로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람페를 기억하지 말라고, 40년의 세월을 지우라고, 정을 끊어내라고 말이죠.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제어하려 했고 의지로 기억을 통제하려 했으며 철학자답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있었을까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산책 나갈 때,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없을 때, 밤에 촛불을 꺼주는 사람이 없을 때, 칸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메모를 남겼다는 건 잊으려 애썼다는 뜻이고, 잊으려 애썼다는 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망각의 시간이 2년이나 흐른 뒤 1804년 2월 12일 칸트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였고 의사와 친구들이 곁을 지켰지만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물 한 잔을 건넸고 칸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에스, 이스트, 구트, 독일어로 좋다, 괜찮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좋다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좋았다는 건지, 이제 끝나서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저 모든 게 괜찮다는 뜻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칸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80년의 삶이 끝났고 퀘니스베르크의 시계는 멈췄으며 회색 코트의 노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계속 읽혔고 그의 질문은 계속 던져졌으며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람페라는 이름은 잊혀졌지만 칸트라는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성의 마지막은 쓸쓸했지만 품이 있었고 고독했지만 당당했으며 슬펐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칸트는 마지막까지 칸트였습니다. 이성으로 살려 했고 규칙을 지키려 했으며 자유롭게 죽으려 했습니다. 퀘니스베르크 대성당 근처 칸트의 묘비에는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 칸트는 이 두 가지를 경외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었고 마음속의 도덕 법칙은 인간의 존엄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는 밖을 향한 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을 향한 경이었습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50cm의 작은 책으로 80년을 살아냈던 그 끈기, 30년의 무명 생활을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내, 57살에 첫 책을 내며 늦지 않았다고 증명했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이죠. 칸트는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방종을 경계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운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건 제약이 아니라 전략이었으며 평생 혼자 산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율이었습니다. 규칙이 그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협합니다.
조금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이번 한 번만 원칙을 어겨도 괜찮다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칸트는 쉬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옳은 길을 가리킵니다. 편안한 답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칸트는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친구들을 초대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으며 식탁에서 웃고 떠들며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철학자이기 전에 친구였고 교수이기 전에 이웃이었으며 사상가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위대한 생각도 결국 사람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독한 사유도 따뜻한 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람페를 내보내며 남긴 메모. 람페라는 이름은 완전히 잊혀져야 한다는 이성의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감정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잊으려 애쓴다는 건 잊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잊어야 한다고 쓴다는 건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칸트도 인간이었습니다. 이성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었고, 원칙으로 모든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으며, 마지막까지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를 우리와 가깝게 만듭니다. S, 이스트, 구트, 좋다, 괜찮다. 칸트의 마지막 말은 긍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으며, 행복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80년의 삶이 퀘니 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보낸 시간이, 방 안에서 사유했던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시작할 용기가 없는 당신에게, 규칙 없이 흔들리는 당신에게 칸트는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준비하는 시간도 인생이라고, 자유는 규칙 속에서 온다고 말이죠. 150cm의 작은 거인이 80년으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방구석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혼자여도 위대할 수 있으며, 늦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별은 여전히 빛나고, 도덕 법칙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생각하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칸트는 57살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시작도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만의 규칙을 하나 세워보세요. 그 작은 규칙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